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구조물이 그러니까 광주의 대표적인 도서관 하나를 짓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요, 지금 4명이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중은 한 명은 이제 구조해 냈는데 심정지 상태로 돼 있고요. 그러면 3명 남았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은 지금, 2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 명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지금 구조 작업상 지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구조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요,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짓는 대표적인 광주 지금 공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업을 쭉 하다가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 서너 달간, 석 달 정도 공사가 중단됐는데, 내년 7월에 준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 쉬었는데, 그래도 내년 7월 준공을 맞추려고 공기를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광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맨날 말이죠, 이 사고 나면 안 돼. 만약에 말이지, 그러니까 인재로,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장관들 책임지는 거 봤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국정원 화재 나갔는데요, 행안부 장관 지금 멀쩡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얼마나 이재명이가 무섭게 얘기를 했습니까? 반드시 처벌할 거야. 처벌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유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인데, 이석연 통합위원장이 쓴소리를 잘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재명을 만나서 쓴소리를 했는데, 이번 제2탄은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그 다음 센 사람이 여권의 수구예요. 정청래 면전에서 법 왜곡죄 같은 거 그거 하면 안 돼. 국회가 지금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진원지야. 똑바로 해.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정청래, 낯이 두꺼워요. 명불허전이다. 나하고 어쩌면 이렇게 워딩까지 갔냐 하는데, 아니, 야, 이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지. 정청래가 그래, 이석연 통합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석연 통합위원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통일교, 지금 돈 준 거, 그리고 쪼개기 후원한 거, 그 다음에 통일교 신도들을 갖다가 집단으로 입당시킨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이거 뻔한 거죠. 야권은 힘없는 야권, 지금 권성동이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김규환 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은 둘 다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권성동 의원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에 넘어간 지가 언제예요? 만약에 김규환 의원과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죠, 김규환은. 그리고 나경원 현 의원. 이 사람들이 진짜 통일부로부터 만약에 좀 이 냄새나는 돈을 먹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가만히 뒀겠냐고. 그렇죠?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런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저는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여권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 이재명부터 만났냐 안 만났냐, 그걸 밝혀라 이거며. 그걸 밝혀라.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녹취록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직접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했다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채널A에서도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통일교 게이트다, 또는 이재명 게이트다 해서 요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오늘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신이 났어요. 이거 봐. 나는 만나자고 했어도 이거 수상해서 안 만났어. 안 만났어야지. 왜 만난 거야? 정동영 장관은 왜 만났어? 이재명이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혀봐. 이렇게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한동훈이가 미워도 이거는 잘했다고 봐야죠. 그 당시 통일교를 안 만나가지고 지금 한동훈이가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살아나려고 이거 갖고 용도음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절대로 우리 자유우파 정치계에
발을 더 이상은 디디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아니, 지금 한동훈 여인가 때문에 지금 탄핵 국민이 왔다고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이런 배신자가 무슨 겨우 지금 한 학자 하나 안 만난 거 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떠벌리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당원들이 넘어가지 마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요, 편파 수사했다는 걸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야,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다가 지금 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자,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부 4명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인부 4명이 갇혀 있는데, 예,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제 찾았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다. 왜?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무너지는 거 보시죠. 이거 무너지는 거. 야, 이걸 어떻게 찍었죠? CCTV로 어디서 거기 인근에 있는 이거 무너지는 거 보시죠.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이거 콘크리트. 이 차들이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나왔으면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났겠는가.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이 화살표. 저 무너지는 거 보시라고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자,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요. 요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심정지 상태로 한 명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심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은 병원에 심정지 상태에서 지금 병원에 옮겨졌는데 지금 심정지 상태에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후 2시 52분쯤에 119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 말이죠. 요 사건은 이제 어디서 났느냐? 광주광역시 도심의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4명 중 1명은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이고, 그래서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격상하면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붕괴 위험으로 구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1시 58분에 요 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 중에 현장이 무너졌다. 레미콘 타설 작업 119 신고가 1시 58분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 상부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에 하중을 이기지 못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있는 인부들이 밑에 깔렸어요. 예. 그래서 당초 신고 단계에서는 매몰자가 2명으로 알려졌지만은 현장 도착한 소방당국이 파니까 매몰자가 최대 4명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52분에 이 매몰자의 실붕괴 잔해 속에서 구조했어요. 이게 한 50분 이후에 구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심정지 상태에 있고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매몰자 3명 중에서 1명은 지금 이제 위치가 확인돼서 대원들이 진입로를 확보 중에 있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조차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5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0분에는 소방 차원의 상황 대책반이 꾸려졌는데요. 현장에는 소방 인력이 26명, 장비가 17대를 비롯해서 중앙 119 구조본부와 인근 시도 특수구조단까지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몰자 수색을 위해서요, 119 인명 구조견을 투입해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고, 장기 수색에 대비해서 재난 회복차도 출동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정말 조기에 좀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 사고가 발생한 요 지역은요, 광주 서구에 있는 지평동, 지금 이제 상무 소각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516원이 투입됐어요. 국비가 157억, 시비가 359억. 투입된 공사인데 면적은 1만 4,543평방미터, 연면적 1만 1286평방미터이고 지하 2층, 지상 2층짜리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건물은요, 2019년도에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세르비아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2022년 9월에 착공해서
터 파괴하고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쳤고 올 3월부터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요. 3개월간 공사가 멈췄어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시공사. 자, 그래서 이 준공 목표일은 2026년도 4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재개 시점이 9월 25일인데 이때부터 준공까지는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기를 맞추려고 서둘러가 지금 그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석연 통합위원장이 오늘 지금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 한마디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진원지는 바로 국회다. 그래서 여야 간 갈등이 좀 똑바로 이루어지도록 여권이 이건 잘하는 얘기잖아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쭉 얘기를 말씀드리면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춰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현실 정치와 관련해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님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 분야가 정치인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 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고 확신을 한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영하는 당 의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어렵다. 예,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말이죠. 그러면서 헌법이 말하는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을 역할하는 것이 정치인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청래가요, 역시 명불허전이다. 저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단어를 사용반이다. 이 위원장은 저랑 딱 찰떡궁합인 것 같다. 헌법이 다칠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지금 딱 새기고 있는 일이다. 예, 그러면서요,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헌법 정신대로 나가고 헌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하셨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자기 딸을,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석연 통합위원장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고 하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자, 이렇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지 뜻을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담 후에 기자들한테 지금 이 성견 위원장은요, 이 법 왜곡죄를 제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기 왜곡자가 이제 그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죠. 예, 뜨거운 감자.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통일교 게이트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예. 통일교 게이트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성남라인 이재명. 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재명이 몸통이네? 이러면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민중위 특검과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전부 고발 조치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사퇴한다고 사퇴로 끝낼 수 있는 일이냐? 절대 사퇴로 끝내서는 안 된다.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도입까지 압박 공세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특검과 여권 인사들을 정준하는 특검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민중기 특검하고요,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그리고 이제 전재수하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경찰에 고발 조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 예를 들어 곽규택 의원의 경우에는요, 대통령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압수수색, 다음 주엔 소환조사, 이 이틀간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예,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 특검법 반환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했냐면 곽규택 법률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당 지도부도요, 전재수 장관 사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특검. 이번 사안은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 본인과 성남라인 핵심의 인사들의 직간접적인 교육은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은 이제는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 이재명과 통일교가 무슨 관계인가? 전재수는 통일교의 3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느냐? 이런 증언과 의혹에 민주당의 침묵과 변명을 일관하면 국민은 더불어 덮기당, 더불어 독재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요, 전해수 장관은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특검을 해서 권력자 혹은 그 근처에 기생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아주 좋은 그런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김재훈 의원, 김세원 의원, 예, 그리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해외 정책의장인, 지금 김도읍 정책의장, 최보윤 수석 대변인, 추진호 의원, 이런 분들이 일제히 반박하는 비판문을 내놨어요. 요 반박 비판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는데, 요 게이트를 통해서 야당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또 그런 믿음을 재산으로 해서 더 강하게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특검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한동훈 얘기를 먼저 하겠는데, 자기는 당 대표 때 통일교의 초대를 거부했다. 당시 이재명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입장을 밝혀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한테 만나자 연락은 있었지만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예. 자, 그래서요, 저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 이걸 보면요.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의당 대표 대사, 그 다음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어 하면서 한 총재 비서실장을 본인에 맡긴 그런 인연, 이런 걸로 인해서 통일교 요청은 이상하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민주당 당 대표 상시 한학교 통일교 총리를 끌어들일 때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이렇게 만나자고 또 안 만나는데 이게 얼마나 잘한 거냐? 이제 셀프 지금 데클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동영도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했지만은 이게 사단이 이렇게까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별도의 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통일교 게이트, 윤영호 게이트로 지금 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영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박정훈 칼럼니스트죠. 예. 자, 그래서 편파 수사과 관련해서 강하게
특검 측에서는 부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 이렇게 확인한 뒤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 면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정 정치 주체, 편파 수사, 이거는, 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특검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방송 구독과 추천 버튼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 시청하신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노영민 비서실장과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최근에 극비리에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노영민 실장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비공개리에 청와대에서 3월 5일 날 만나게 됐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을 왜 안 만났는지, 이러한 상황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을 해리스 대사가 만나게 된 것은, 그 경위는 제가 보기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해리스 대사를 청와대로 초치해서 접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하노이 미북 간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청와대에서는 왜 이번 미북 간 회담이 결렬이 되어 있는지 그 세세한 내막을 정확히 모르겠다, 이제부터 파악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건, 실무 주역이죠, 비건 대표를 통해서 입수하려는 노력으로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별도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저는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그 장소입니다. 청와대로 만났다는 얘기는 아무리 보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서실장이 밖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날 수가 있는데, 청와대로 대사가 갔다는 것은 초청의 주체가 이번에는 노영민 실장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청와대에서 각급 간의 채널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노이 회담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이 뭔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직접 미국 대사를 부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노이 회담만 주 의제였겠느냐? 저는 그렇지가 않다. 어차피 해리 대사가 어렵게 청와대까지 갔는데 자기네가 회담을 왜 깨고 나왔는지만 파악했을 리는 없습니다. 알려줬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청와대를 방문한 기회에 대통령이 미북 회담 중재 역할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러한 구상을 전반적으로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노이 회담, 그리고 2차적으로는 대통령의 중재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뭐냐? 바로 문 대통령이 3월 1일 날 발표한 중요한 정책 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말은 문 대통령이 이번 100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정치적인 컨셉입니다. 즉 일종의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 경제 통일체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입장을 담은 그러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현재 그 컨텐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즉 3.1절에서 그러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구상을 밝혔는데, 제가 보기에 이러한 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버전을 구상을 처음으로 밝히게 된 것은 이번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상을 밝힌 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에 관해서 해리스와 노영민 실장과의 대화가 주된 메뉴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가 입수하고자 했던 것이 과연 해리스한테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파악이 됐겠느냐. 저는 비건 대표를 만나고 온 이동훈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왔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건은 하노이 현장에서 직접 협상의 전 과정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비건이 내려준, 즉 해리스가 노영민 실장을 만나기 전에 당연히 워싱턴에다가 이러이러한 경위로 노영민 실장을 만나니 토킹 포인트를 달라, 이렇게 본국에 보고했을 것이고, 그 본국 보고를 접수한 다음에 비건에서는 또 바로 이동훈 본부장이 워싱턴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노영민 실장과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즉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비건이 주는 내용보다는 덜 상세할 것이다. 그런 우선 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해리스 대사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3월 1일 날 처음으로 밝힌 신한반도 체제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느냐. 더군다나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 어떻게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구상을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밝혔느냐. 과연 한미 공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러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통해서 얼마만큼 한미 공조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는데 면담의 주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의도와 달리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그런 판단을 안 해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온 얘기고, 이 신한반도 체제가 3.1절 연설 내용에서 본다면 한쪽에서는 평화 문제가 있고 한쪽에서는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화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핵화 문제와 제재 완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비핵화도 타결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제재 완화도 타결된 것이 없는데 맨손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하노이 회담 내용을 우리 청와대가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구상을 감히 밝힐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미국 측 궁금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신한반도 체제가 앞으로 미국 간의 대화에 더 나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 또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해리스 대사의 집중적인 관찰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우리 현 정부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내놓는 특히 경제적인 성격과 관련된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감성을 갖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경제적인 민감성 중에서 이 신한반도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개성광단과 금강산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제재의 틀 안에서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도를 캐내는데 해리스는 마음속으로 상당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정의용 실장은 안 만났을까? 어차피 청와대에 들어가는 김에 이 외교에는 의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의전을 무시하고 만날 수도 있고 또 의전을 지키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의용 실장은 미국 측에서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안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만나자고 하는데 정의용 실장이 안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안 만난 걸로 밝혔습니다. 즉 정의용 실장을 패싱한 거죠. 패싱. 그러면 왜 패싱했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1차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중에 하나는 바로 안보실장이 미북회담 또 남북회담 이런 거 직접 주무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용 실장은 어떻든지 간에 볼튼의 파트너입니다. 현재 상황은 볼튼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철저히 미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튼과의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 주한 미 대사가 직접 만난다는 하는 것은 외교적인 의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외교적인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어떻든 간에 하노이 회담이 일단 결렬됐는데 중재 역할을 할 사람,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할 때 그 중재역의 핵심 보좌역은 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실장한테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제대로 들어야만이 말하자면 해리스 대사가 제대로 만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정의용 실장이 중재 내용을 얼마만큼 알려줄 것인가? 이거는 나름대로 중재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정의용 실장한테 묻기에도 그리고 또 묻는다고 답변하기에도 서로가 피차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 예양 차원에서 즉 정의용 안보실장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번에 해리스 대사가 패싱한 거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비건이 왔을 때 정의용 안보실장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먼저 만나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나중에 만났어요. 이게 단순하게 일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외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안 맞으면 제 생각으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 다음에 만난 것이 외교적인 관례이고 외교적인 의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경위가 어떠하든 임종석 당시 안보실장을 먼저 만났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안보실장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안 만나고 한 분만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비핵화 협상 미북 간에 중요하고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든가 김정은 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주한 미 대사가 이렇게 자주 청와대를 들랑달랑 하는 것은 외견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 정상적인 외교 이틀을 너무 빈번하게 프리퀀시 즉 청와대 예방의 자주성, 빈번성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 미국과 한국과의 외교 창구는요. 외교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 외교부는 정상회담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완전히 제낌을 당했다. 외교부에 있는 외교관들이 할 일이 없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오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경위가 어땠든 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가 자꾸 미 대사하고 직거래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지금 외교부의 무용론, 전혀 외교부가 있으나만 하다. 이런 비판론, 이런 것을 부채질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됩니다. 정상적인 외교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어려울수록. 그리고 이렇게 극비리에 만날 바에는
보안 유지하에 만날 바에는 언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예 어차피 알려질 거 궁금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추측의 추측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외교,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상호 호혜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가 급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의 비서실장, 백악관에 있는 NSC 볼튼 안보보좌관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는지, 이렇게 작년 가을에 의해서 3월 초 몇 달 만에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채널,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는 총리가 가든 외교부 차관급이 가든 누가 가든지 간에 담당 부차관보 정도, 대한민국의 국장급 정도밖에 못 만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위상이 물론 미국과 많이 차이 나죠.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외교의 관례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거다. 이러한 혹평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위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직무 범위를 지켜야 됩니다. 외교관들이 길을 살려줘야 대한민국 외교가 정상화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제 본 안보 정도를 통해서 왜 보안이 극비리에 만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방송 구독과 추천 버튼, 그리고 주변 전파를 당부드리고 빨리 10만, 20만이 가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